그래서 저희 부모님 공부에 되게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거든요, 저에 대해서. 근데 제가 방황하는 시기가 한번 중학교 때 있었는데, 전국에서 10등 안에 들었던 애가 이제 전교에서도 20등 밖으로 막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희 엄마가 성적표를 딱 들었더니 탁 누면서 망했구나 이러면서 약간 울먹이는 거예요. 엄마의 그 고단한 삶에서 그나마 재미있었던 거예요, 제 성적을 보는 게. 스튜디오 S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S에 돌아온 풍우나 박준희입니다. 네, 저는 국어교육과 20학번 구주원입니다. 네, 오늘 정말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서울대 합격, 그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 진정한 가생, 그리고 현재 공무원 교육 플랫폼에서 인터넷 강의를 하고 계시는 진정한 이 시대의 선생님이자 현재 너튜브 동기부여 영상의 주인공 전효진 선배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진 강사 내지는 이제 변호사라고도 하는데요. 공부법 영상으로 유튜버에서 좀 독하게 합격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이렇게 또 섭외해 주셔서 귀한 자리에서 찾아뵐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이면서 나이 차이 많이 나서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선배님이 학창시절에 어떤 학생이셨을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대학 시절 말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Q&A는 처음 해보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스스로에 대한 그 가정 안에서의 안정감 이런 걸 못 찾고 있었고, 뭔가 지금 내 삶과 내가 지켜야 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무작정 한 건데, 공부가 좋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왜 공부해야 막 돈 번다 이러잖아요. 공부밖에 별로 답이 없고, 그러니까 정말 1분 1초도 다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로서의 시절을 못 보내본 거죠. 중학교 시절. 이제 대학교 가면서부터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야 됐고, 그러면서 동시에 학업을 맞추면서 내가 진로를 생각하는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잡을 얻었었어야 됐고, 그때는 그냥 물에 빠진 사람처럼 태어난 순간부터 구명조끼를 입고서 그냥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세월들을 보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독하게 합격하는 스타일로 성취도 했고 합격도 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너무 상처받은 아이였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빨리 회복을 하고 싶어서 정말 공부밖에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울대를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중학교 1학년 때거든. 제가 뭐냐면 네. 서울대학교라고 아세요? 수능 이전 세대들이 사당오락 이러면서 공부했던 시절의 합격 수기집인데, 네. 제가 그거를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읽고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보면 16살인데 검정고시 보면서 막 서울대 법대 들어간 얘기, 뭐 한 명 한 명의 그 처절했던 그걸 보면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잘못 인지를 하고 잘못 인지하셨다고요? 중학교 1학년이 네. 됨과 동시에 그 책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왜냐면 그 시절에 고3처럼 공부를 하니까. 예. 친구랑 친구들하고도 다 끊고 학교 끝나고 야자 이런 게 없던 시절인데도 제가 엄마한테 그 밥을 하나 싸달라 그랬어요. 그때 과천도서관 가면은 고등학교 언니 오빠분들이 있는데, 거기 도서관에 가면 500원 내면 우동 국물을 팔거든요. 그럼 일부러 그 흉내내는 거야, 그 책에 나온 사람들이 힘들게 공부한. 그러면 저녁 되면 그 500원짜리 국물을 사서 밥 말아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낭만에 취하는 거죠. 공부를 할지 모르고 배운 적도 없으니까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교과서를 쓰고 외우고. 우리하고 낭만의 기준이 다르시는데.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교를 오셨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셨는데, 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신 계기, 그리고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강의를 준비하게 되신 계기까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이 역변의 시기를 좀 살았는데, 저 네. 때는 사법시험이었고, 네. 저희는 그 어떤 과를 갔든 서울대, 법대든 경영대든 다 이제 사법시험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경영대에 나왔는데 한 3분의 1은 사시, 3분의 1은 그 당시 행시, 그 다음에 3분의 1은 회계사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왜냐면 그게 항상 성공으로 가는 다리 같은 거였어요. 요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내 능력으로 공부 하나 잘하는 걸로 좋은 잡까지 갈 수 있는 그게 됐던 시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법시험을 저도 그 분위기상 하게 됐고, 어렸을 때 왠지 변호사에 대한 환상이나 꿈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가서 느낀 게, 앞에서 책 읽을 때는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갔는데 이게 아닌 거야. 친구들이, 후배들이 되게 부자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임원진들의 자녀분들이 되게 많고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잘해주는 게 달라요. 선배들 다 알아요. 누구 집 누구 집 누구 집.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았어요. 뭉텅이들, 이제 시골 출신들하고 이제 집에 농사지으러 직접 밤매러 가야 되는 친구들. 뭐 농활 가자 그러면 저희 집 거 매야 돼요, 이러면서.
그 친구들이 주로 완전히 몰입해서 사법시험을 했고요. 조금이라도 그때 당시에는 다른 길이 있으면 사법시험에 그렇게 연연은 안 했어요. 부모님 거 물려받는다든지 기업인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유학 준비하고 그래서 저희 때는 약간 이게 반이 갈려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이루는 성취로 사회적 성취나 집이나 그런 것까지 다 꿈꿔야 되는 친구들은 사법시험에 많이 올인을 했었고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배경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좀 다른 길도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때는 로스쿨 들어오기 전이어서 사법시험 준비하면 거의 8년은 걸었죠. 왜냐면은 1차 붙고 그해 2차는 그냥 한번 보고 연습 삼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까지 붙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네.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시험 강의를 좀 하게 되신 계기는? 그러니까 그게 또 아줌마서 그러니까 그게 또 그 네. 격변의 시기에 제가 있었던 건데 네. 저희가 사실은 사법시험 할 때도 로스쿨이 이미 들어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네. 못 믿는 거야. 아니야 8년 유예기간 줬는데 이게 이런 대단한 시험이 없어지지 않아 이러면서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사실 제 밑으로는 이제 변호사 업계 위상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올 땐 그래도 대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직책부터 딱 받고 하거나 괜찮았거든요 대우가. 근데 제 밑에 기수부터 이 로스쿨하고 같이 나오면서 너무 변호사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런 대우 같은 게 많이 안 좋아졌는데 저는 그 전에 어쨌든 사법시험 붙고 사내 변호사 되고 남편도 변호사인데 만났는데 비슷하게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집이. 둘의 보수가 웬만한 대한민국 상위 몇 프로여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 그 당시에 유명한 수능 강사분의 아내분이 제 친구였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연락을 해서 공무원 시험에 이제 진입을 하는데 새로운 스타트업 회사가 거기에서 변호사 출신 그러니까 사법시험 출신에 그냥 양다리 걸치는 건 싫고 무조건 그만두고 스타트업에 너도 인생을 태워야 돼 라는 게 조건이어서 그리고 얘는 직업의 특성상 봉급받는 이게 아니니까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아예 못 받든지 많이 벌든지 그러니까 연예인들처럼 그냥 수입이 하나도 없을 수가 완전 있고 성과에 연동되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즉각적인 어떤 반응이 오는 게 맞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뭔가 수도꼭지를 틀면 말을 막 웃었으면 그런 이거 나 잘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해갖고 제가 저희 연수원 기수에 그 39기 40기 그쯤에 전설이 돼버렸어요. 가장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저는 그때는 강의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해서 집안의 빚을 좀 해결할 생각이었어요. 빚을 해결하고 변호사 업계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학생들이 그때가 저 요때 같아. 뭔가 되게 사연이 되게 구구절절 힘든데 입을 앙 다물고 버티면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는 게 되게 많이 위로가 돼. 그러면서 그 편지를 제가 수북히 받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거의 목숨 바치는 거죠. 그거 할 때는. 계속 이렇게 독하게 공부를 해오신 것 같은데 그럼 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얼마나 독하게 공부를 하신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독하게 공부하는 그 방법을 몰랐고 그냥 무작정했어요. 저는 그렇게 좋은 학원가가 밀집된 곳에 큰 게 아니었고 부모님들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학교 수업을 들으면 저는 그 시간의 가치를 좀 높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그 시간에 선생님이 전교생이 다 야유를 퍼붓는 너무나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어도 저는 집중해서 듣는 편이에요. 학교 수업에 충실해서 왜냐면 집에 여유가 별로 없으니까 좋은 학원을 보내주거나 제가 학원을 가도 만족스럽지가 않았고 학원을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계속 보내줄 형편이 안 되니까 저한테는 잘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이것도 괜찮은 전략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 얘한테 시간을 되게 많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늘 머리가 맑으니까 피곤하지가 않으니까 체력이 막 넘쳐나는 그쵸? 거죠. 그리고 애초에 방관이라고 할까? 그러신 건지 그러신 척 한 건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 우연한 것을 결합한 것 같긴 한데 약간 독일 스타일로 너는 너 인생 나는 나 인생 약간 이런 식이 돼버리다 보니까 방목형. 제가 막 전교 1등을 하도 엄마가 성적표 드리면 그냥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공부에 되게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거든요. 저에 대해서. 근데 제가 방황하는 시기가 한번 중학교 때 있었는데 저 이때 전학 가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고 성실한 저를 어떻게 보면은 처음 생긴 중학교에 넣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직 배치도 안 돼 있고 전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단데 공부가 성적이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10등 안에 들었던 애가 이제 전교에서도 20등 밖으로 막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희 엄마가 성적표를 딱 들었더니 딱 놓으면서 망했구나 이러면서 약간 울먹이는 거예요. 엄마의 그 고단한 삶에서 그나마 재미있었던 거야. 제 성적을 보는 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냥 말씀을 안 하셨을 뿐이지 네.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는데 네, 알아서 잘해줘서 고마웠는데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도 억울한 게 그 당시에 그래서 문제아들이 많이 학교에 왔었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고 그러면서 공부는 그래도 하고 싶어서 끄적끄적 독서실이니 뭐니 이렇게 계속 있는데
갔는데 공부 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갈 때 그래도 그 지역에선 제일 잘하는 학교 갔는데 거기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어가서 모의고사 같은 거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도 저한테 수능 스타일의 문제 유형과 몇 분 안에 풀어야 되고 언제 끝나는 거 아무도 안 얘기해 줬어요. 제가 그거를 보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해서 그 반에서 거의 꼴찌했던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넌 공부 되게 못하는 애인 것처럼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제가 선생님한테 아니라고 이건 내가 그냥 컨디션도 안 좋았고 이 게임의 룰을 몰랐다 이러시는데 선생님이 픽 웃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저도 나와서 픽 웃었어요. 약간 그 살짝 찢은 게 미운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컨디션 차이로 4, 50점 움직이겠더라고. 다음 시험에 그래서 수능 뭐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거라면 350점 한 번에 네. 한두 달 만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고등학교 2, 3학년 올라갈 때는 외로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또 남는 시간 다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서울대 내신 보면 그때 기억으로 한 30점 정도 나가는 거여서 서울대 바로 못 가는 경우였고 다른 대학 거쳐서 가게 됐는데 이 대학 갈 때도 제 원래 성적보다 많이 못 봤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정리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매일매일 열심히는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얘가 이렇게 목표하는 바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를 저는 사시 공부하면서 알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 알았다면 한 번에 서울대법대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우연히 어떤 날은 시험을 잘 보고 어떤 날은 못 보는데 이게 너무 극단적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내신을 부담스러워했던 그 성향이 수능 앞에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아닌 수능이 이제 닥쳐면서 6개월 전부터 이게 못하겠더라고요. 정리를. 그러면서 정말 제가 볼 수 있는 제일 안 좋은 점수로 사실 본 거긴 해요. 수능을. 그래서 주변에서 아쉬워들 했는데 그래도 저는 상관없었어요. 다니면서 과외를 했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돼서. 그래서 과외를 4개도 했었는데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관점에서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큰 흐름이. 가르쳐 보니까 흐름이 보니까. 네, 쉽고 단순하게 보이더라고요. 시험이. 있어요. 그거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대학의 수업들을 수능하고 연결을 시켜서 자연과학이 저는 있었거든. 그러면은 수업도 약간 그런 교양으로 깔고 법과정치였나 그랬어요. 정치화법인가 지금 그러면은 그 관련된 인문 수업 넣고 대학의 1학기 수업을 다 연결을 시켜놓는 거예요. 학점도 그래서 거의 탑이어갖고 제가 수능을 너무 잘 봐서 서울대를 옮길 때 대학 교수님이 얘 어디 갔냐고 찾았다고. 얘한테 점수 줘야 되는데 어디 갔냐고. 이 흔들리지 않는 독한 마음 어떻게 하면 갖고 유지할 수 있을지.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위태로워 보였어요, 사는 게. 그러면서도 저희 부모님이 너를 대학까지만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외에 어떤 지원도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렇게까지 가난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경제력이나 혹은 저희 집안에 그게 책상 하나 못 사줄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데도 그냥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저가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다 하더라도 뭐 기둥 뽑아서 너를 지원해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원래도 근성이 있는 사람인데 그 근성이 어두운 면으로 작용을 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너무 어른들이 봤을 때 하찮거나 좀 별거 아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다쳤어, 연예인 오빠가 막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그럴 때거든요. 저희 어릴 때도. 근데 저게 왜 속상한지 진짜 모르겠고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애들이 참 인생을 길게 못 본다는 그러니까 속이 깊어지는 건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내 부모님이 너무 일부러 그러시면 애들이 어른이 돼버리면서 자기 행복감을 못 찾고 근데 부모님이 무조건 나한테 기대해 엄마가 다 해줄게 하면은 제 친구들도 보면은 대학교 서울대 경영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사시나 이런 어려운 시험에서 한번 자기를 거의 깎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 그래서 너가 대학생 되면 이제 너가 너의 밥벌이를 했으면 저 인정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이를 잘하게 해요. 네네. 그걸 염두에 두고 대학생 된 이후로 부모님한테 10,000원 한 장 안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드렸지 사시 붙고 하면서. 결국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학생들에게 자립심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 인생이니까 너가 공부를 하는 거고 너 좋으라고. 실제로 그 쉐어가 안 돼요. 그 애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네. 점점 바빠지기 때문에 속한 세계도 넓고 다 그 정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마 나 이렇게 성취해서 엄마 덕분이야 너무 고마워 엄마 화이팅 나누자 이런 건 불가능해요.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더 바빠지고 이건 아주 최소한의 것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잘 되길 바라시면서도 사실은 놔줄 준비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잘 생각해봐요. 내가 사람을 뽑아요. 회사인데. 그러면은 너 인성 좋은 너 와라. 너 인생부터 알아볼까? 이러기엔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벌, 어느 정도면 이게 담보가 된단 말이야. 얘는 이 정도 해. 그게 참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좋은 데 나왔다고 해서 유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행착오를 좀 줄여주죠.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오너 마인드가 돼서 딱 보면은 왜 지금 공부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수학을 해서 전공할 것도 아니고 난 수학이 싫어. 근데 왜 수학을 해야 되냐면 너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
너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걸 들어줄 시간이 없어,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이 정도 스펙은 갖춘 애들 중에서 시작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최소한의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무도에 갈 수 있는 옷 정도인 거야.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은 내가 성취했으니까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시험이니 사신이 뭐 변호사 시험이니 내가 시험을 반했어, 의세상이요, 나에게 돈을 주라는데 아니야, 너가 돈을 벌어와야지 이제. 그러니까 시험은 아무런 것도 유익을 못 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시작점에 있는 거죠, 지금 중학생.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쌓여갔을 때 마지막에 기회가 달라요. 나 지금 얘랑 똑같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거기서 50분의 1로 줄여서 한 명 한 명한테만 기회가 가요. 거기서 다시 줄여서 또 기회가 와요. 지금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보시면은 사회에서 중직에 있다는 분들이 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거기서 다시 또 괜찮은 사람,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 공부가 어떻게 사회적 성취로 연결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지금쯤에서 약간 알겠어요. 아주 뛰어난 뭐 김연아 선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는 요 세팅에서 처음부터 걸러내 그물망 역할을 하는 거, 시험이라는 거. 그래서 그냥 해야 돼요.